한국에 꼭 가야 하는 건가요? 오늘이 아니어도 다음에 꼭 보자. 여기 한 시리아 난민으로 보이는 여성이 가족과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는 헤어집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한국으로 가는 것을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 모양인데요. 그녀는 그렇게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과연 한국에 입국이 될까요? 오늘의 사연은 시리아인 아미라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라라고 합니다. 공습 후 며칠 동안 저는 멍한 상태로 동네를 돌아다니며 잔해 속에서 음식과 물을 찾아 헤맸어요. 지하실이나 버려진 가게 등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 피신했죠. 밤이 되면 저는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기억에 괴로워하며 혼자서 울며 잠들곤 했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저희 아파트, 옆집 빵집, 어렸을 때 놀던 작은 공원 등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집이 20채가 넘었죠. 저를 제외한 저희 가족 모두가 전멸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레일라의 집은 이제 잔해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을까요? 저에게 항상 공짜 오렌지를 건네주던 과일 장사꾼 하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길 아래에 살던 타비브 할머니는?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어린 자이는? 저는 악몽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통곡하는 어머니. 콘크리트 슬라브 밑에 갇혀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노인.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어린 소녀가 저처럼 충격에 빠져 피와 먼지를 뒤집어쓰고 비틀거리고 있었죠. 공습은 한밤중에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몇 분 만에 저희 동네는 불길과 죽음의 지옥으로 변해버렸어요. 지금도 흩어진 불이 여전히 타들어가면서 연기가 공중에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먹을 것을 찾다가 집에 잔해를 뒤지고 있는 한 가족을 발견했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외국 군대를 저주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의 끓어오르는 절망과 증오심은 제 절망과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 후 몇 주 동안 더 많은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떠난 지 1시간 만에 저희 동네 학교가 폭격을 당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던 운동장은 연기가 자욱한 분화구가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곳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도 거의 없고 옷만 걸친 채로 저는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버스와 도보로 탈출하는 다른 난민들과 합류했습니다. 혼잡한 교통수단에 숨어 불편한 나날을 견뎌냈어요. 밤에는 오래된 공장, 임시 천막, 심지어 동굴까지 숨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피신처로 삼았습니다. 보호자 없는 16세 소녀였던 저는 취약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남성 무리가 배회하며 난민들을 탐욕스럽게 바라보며 저희를 착취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원치 않는 시선을 피하기 위해 눈을 마주치지 않는 법을 배웠죠.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몇 주간의 고된 여정 끝에 저희는 국경을 넘어 터키로 향했습니다. 이곳에 유엔 난민 캠프가 있었지만 그곳 또한 여전히 열악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수십 명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텐트에서 빽빽이 모여 살았어요. 음식과 의약품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무장한 경비병들이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죠. 하지만 공습 이후 처음으로 저는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정신건강 자원봉사자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들의 공감이 제 슬픔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대체 왜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을까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는데 왜 저는 살아남았을까요? 저는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 고통을 표현하는 것은 그나마 해소감을 주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비통함과 증오가 여전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캠프에서 몇 달이 지난 후 다른 나라에 정착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호 요원은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지역을 떠난다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지금의 제게 세상은 이곳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캠프에서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았어요. 결국 저는 입소에 동의했죠. 한국으로 보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머나먼 아시아 국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죠. 알아들을 수 없는 거친 말과 이해할 수 없는 문화들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먹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제가 이미 겪고 견뎌온 것보다 더 나쁠 수는 없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라는 구호 요원의 약속과 함께 저는 한국이라는 이 알 수 없는 나라에 대한 마음을 다잡고 수송기에 몸을 실었어요. 저는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착륙하여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작은 짐 가방을 챙기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으로 향했고 창문 너머로 한국을 처음 보았어요. 공항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익숙한 아랍어 대신 해독할 수 없는 각진 문자가 사방에 빛나는 표지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은 제 귀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거친 음절의 연속이었죠.
저는 커다란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겁을 먹어서 긴장한 채로 입국 심사장으로 들어갔어요. 몇몇은 혼자 여행하는 아랍 소녀인 저를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경찰관은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는 제 난민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마침내 여권의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한국에 오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말투는 반갑지 않았어요. 혹시나 제가 이곳에 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건지에 대한 의심이 들었죠. 한국에는 저 같은 난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의 시선이 저를 따라오는 것을 느끼며 가방을 들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항은 번쩍이는 초현대식 건물이었지만 형광등과 많은 인파로 인해 저희 불안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버스 한 대가 도로변에서 굉음을 내며 지나가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리아에서는 모든 것이 느린 속도로 움직였기 때문이죠. 저는 이 혼란스러운 감각의 공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제 몸을 덮쳤습니다. 저는 가벼운 재킷만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심하게 떨 수밖에 없었죠. 건조한 중동의 기후만 알고 있던 저에게 서울의 혹독한 겨울은 새로운 충격이어요. 저를 기다리던 사회복지사는 영어가 서툴렀지만 그가 박수민 씨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는 다른 난민들과 함께 저를 벤에 태운 다음 서울 시내의 쉼터와 작은 임대 아파트에 각각 내려주었어요. 서울의 혼잡한 거리를 구불구불 달리는 차는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매끈한 고층 빌딩 꼭대기에는 거대한 광고판이 밤낮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 행렬이 넓은 도로를 꽉 막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지하 터널을 지나고 구름다리를 건너고 있죠. 모든 것이 밝은 불빛과 급한 움직임,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담한 고층 건물에 도착하자 박수민 씨는 제가 임시로 묵을 작은 원룸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침대, 수납장, 핫플레이트 등 필수품만 있는 방이었지만 난민촌에 비하면 정말 호화로운 숙소였습니다. 박수민 씨는 복잡한 난방 시스템과 첨단 화장실을 보여주었고 아랍어로 번역한 전자레인지, 인터넷, TV 사용 설명서를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저희 머릿속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는 저에게 몇 가지 식료품과 여분의 외투를 주고는 떠났습니다. 낯선 땅인 한국의 원룸에 홀로 남겨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고립감과 상실감을 느꼈어요. 첫날 밤 저는 옷을 다 입은 채 담요 밑에 웅크리고 몸을 떨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네온사인이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구불구불한 거리와 골목길의 미로를 헤매며 밖으로 나섰어요. 익숙한 간판도, 아랍어 문자도, 저와 닮은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민 캠프에서는 적어도 동족들과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10평방마일 안에 있는 혼자 남겨진 시리아인이었어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번영하고 발전된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그것이 저를 더 가난하고 낙후된 사람으로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은 저를 이방인으로 만들었어요. 돈이 없으니 현대사회의 진정한 시민처럼 참여할 수가 없었죠. 더 먼 곳으로 나갈 때면 때때로 좋지 않은 시선에 부딪혀 스스로 위축되기도 했어요. 가끔은 난민아, 집에 가 라는 통역이 필요 없는 거친 말을 외치는 사람도 있었죠. 한 번은 술에 취한 남자가 화난 어투로 말을 횡설수설 내뱉으며 저를 밀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덜덜 떨며 서둘러 도망쳤죠. 한국어는 저에게 매우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인들은 두 배로 대화하는 것 같았고 한국어 문장은 복잡한 음절로 가득했어요. 도로 표지판, 메뉴판, 안내 방송 등 모든 것이 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용 문자였죠. 저는 그림을 가리키거나 조용히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했지만 점원과 웨이터는 불편한 외국인으로 인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쓸모없고 바보 같다는 생각에 방에서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겨울이 깊어지면서 추운 날씨는 제 뼛속을 갉아먹었습니다. 제 방의 난방은 영하의 바깥 기온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저는 간신히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옷을 겹겹이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겨울의 분노를 막기는 역부족이었어요. 바람은 울부짖으며 저의 노출된 피부를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추위로 인해 손과 귀가 아팠어요. 차갑고 건조한 공기 속에서 기침은 날마다 더 심해졌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도 없고 언어 능력도 없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나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었어요. 사회복지사의 짧은 방문이 안내의 전부였죠. 그 외에는 이 낯선 나라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적어도 이곳에서는 전투기가 무차별적으로 폭탄을 퍼붓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육체적으로 저는 그다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 질병, 혹한 기타 공포가 여전히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삶은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소외감, 편견, 혹독한 겨울 사이에서 저는 희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구호 활동가들이 약속했던 즉각적인 해결책은 국가를 옮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악몽은 여전히 제 잠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발이 묶여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매일 밤 눈을 감으며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조용히 빌었습니다. 어디든 어떻게든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제 기도는 응답이 없었고 악몽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미소 띈 한국인 중년 남성이 아랍어로 쓰인 팻말을 들고 안녕 아미라. 나는 여기 너를 도와주러 왔단다.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조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혼자서 몇 달을 버텨온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난 상태였죠. 하지만 그 남자의 온화한 눈빛과 인내심 있는 태도에 결국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어요. 내 이름은 김지훈이야. 그가 간단한 영어로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사회복지사야. 이곳에서 새 난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단다. 그는 제 비좁은 아파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쉽지 않았겠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 아주 힘들어요. 전 여기서 혼자예요. 저는 말을 하다가 순간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며 잠시 멈칫하다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리아에서 가족을 잃었어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지훈 아저씨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이제는 내가 도와줄게. 나를 믿어도 돼. 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몇 달 동안 동료 없이 지내다 보니 그의 존재가 위로로 다가왔어요. 저희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그는 제 서툰 영어를 인내심을 가지고 해석하며 들어주었습니다. 지훈 아저씨는 제 어깨를 꼭 잡아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내일 봐, 아미라.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저는 오랜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품으며 문을 닫았어요. 약속대로 아저씨는 다음 날도 그 후에도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아저씨는 매일 아침에는 한국어 문장과 문화 예절 등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오후에는 관공서에 데려가 의료보험, 푸드스탬프,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처음에는 이 많은 것들이 겁이 나고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저에게 이런 제도들이 많잖니. 너는 이런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의 차분한 격려는 이 현실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죠. 아저씨는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차근차근 도와주었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주고 방과 후 과외도 해줬어요.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작은 부엌에서 한국 요리도 가르쳐 주었죠. 제가 차별에 직면했을 때 아저씨는 그건 그들의 무지라며 저를 변호해줬어요. 통역을 위해 저와 함께 병원에 동행해주면서 기침이 심해져 불안해하는 저를 달래주기도 했죠. 아저씨의 변함없는 존재감은 저희 괴로움과 불신을 조심스러운 낙관주의로 서서히 변하게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어요. 말하기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표지판 해독과 대화의 요지는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게 되었죠. 푸드스탬프 덕분에 주방에는 항상 식료품이 가득했습니다. 의류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고 잡지와 음악 같은 작은 사치품도 살 수 있었죠. 겨울이 한풀 꺾일 무렵 저에게 밖으로 나가 새로운 도시를 함께 경험해보자고 권유했어요. 저희는 다채로운 농산물, 향기로운 향신료, 반짝이는 바다 생물들로 활기찬 시장을 거닐었고 그 모습들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상인들은 이제 저를 미소로 맞이하며 그들의 언어로 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었어요. 공원에서 젊은 커플들이 새싹이 돋아나는 벚나무 아래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화창한 날에는 할머니들이 담요를 깔고 앉아 손주들의 놀이를 지켜보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향수가 피어올랐어요. 지훈 아저씨는 한국 문화에서의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아저씨는 우리는 내 사회가 아닌 우리 사회를 생각해 라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시민들이 대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서구의 급진적인 개인주의와는 다른 공동체적 사고방식에 감탄했습니다. 도시를 둘러보며 지훈 아저씨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독재치하의 수십 년간의 가난 등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큰 고통을 겪었단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재건해냈지. 한국인들이 단합과 근면을 중시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요. 그들은 순전히 회복 탄력성을 통해 한 국가로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어요. 근면하고 자립심이 강한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격스러워졌습니다. 주말이면 아저씨는 저를 데리고 서울 외곽으로 현장학습을 떠났어요. 북적이는 항구에서는 시리아의 동네 시장보다 8배나 큰 어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고대 왕조의 웅장한 궁궐을 방문하고 벚꽃이 만발한 산길을 걸었어요. 아저씨는 어느 주말에 저를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도 했어요.
아저씨의 아내분께서는 이제는 제게 익숙한 음식들로 식사를 준비했죠. 10대 아들은 시리아에 대해 열심히 질문했어요. 가족들의 따뜻함에 제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를 깨닫고 울 뻔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4개월째가 되었을 때 저는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대화에 능숙해졌어요. 아저씨에게 모든 것이 변하기 전 아들처럼 평온하고 사교적이었던 제 과거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잃었던 기억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위로하며 제 손을 살살 두드렸습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야.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 좋은 시절을 다시 기억하게 될 거란다. 너무 슬퍼하지 말으렴. 아저씨는 제게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일기를 써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말대로 글을 쓰면서 슬픔과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일과와 목적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집을 나서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한때는 겁이 났던 버스와 시장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포장된 빵 대신 건강한 식사를 먹었어요. 약 덕분에 기침은 사라졌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예전 생활의 잔상이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비행기 굉음, 피어오르는 연기, 비명과 흐느낌,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의 포근한 포옹, 의식을 잃기 전에 짧은 단편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어떤 날 밤에는 잔해의 부서짐, 피와 죽음의 악취 등 모든 것들이 떠오르며 숨이 막혀 잠에서 깨곤 했어요. 가족의 목소리가 들리던 자리에는 이제 끔찍한 침묵이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난 저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제 과거는 잔해에 묻혔지만 아직 제 마음속에는 파편처럼 박혀 있었어요. 악몽에 시달릴 때마다 아저씨는 다음 날 저를 안심시켜주고는 했어요.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을 거야.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아저씨 덕분에 저는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어둠 속에서 저를 이끌어줄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온 지 반년이 지나자 저는 더 이상 생존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죠. 한국어를 익히고 또래의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언젠가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새롭게 찾은 희망은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준 아저씨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저씨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게 아저씨는 한때 원망했던 한국의 자비로운 마음을 대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은 이제 저에게 진정한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미라, 너에게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고 싶어. 아저씨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그래야 내가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니?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동안 한국 생활에 적응한 후 저는 이 복잡한 사회를 더 깊이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어요. 아저씨는 한국의 유교적 뿌리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우설은에 대한 공경,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같은 이상이 사회를 지배해왔다고 했죠. 아저씨는 가족은 매우 중요하단다 고 강조했어요. 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기도 하지. 저는 제 꿈을 키우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슬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전쟁으로 인해 단절되었습니다. 아저씨는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정체성이 개인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인은 나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한단다. 그는 어려운 시절에 마을 사람들이 수확물을 공동으로 나누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는 시리아에서 보낸 저희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웃들은 가족처럼 서로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 넉넉함이 그리워요. 저는 아저씨에게 아쉬운 듯 말했어요. 아저씨는 저를 역사에 몰입시키기 위해 국립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저희는 고대 유물이 늘어선 넓은 복도를 돌아다녔어요. 초기 왕조의 도자기와 청동기는 한국의 오랜 선진 문명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4세기 왕이 쓴 금관의 정교한 디테일에 감탄했어요. 아저씨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에 관한 전시물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일본식 이름을 채택하고 일본 천황을 숭배하도록 강요당한 한국인들의 사진을 살펴보았죠. 그들은 우리 문화를 지우려고 했었지. 아저씨가 슬프게 말했어요. 그 시절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 땅에서 2등 시민이었어. 한국전쟁 전시물에서 저는 시리아의 저희 동네와 마찬가지로 폭격으로 폐허가 된 서울의 사진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고아가 되고 노숙자가 된 한국 아이들이 울부짖는 장면도 있었어요. 아저씨는 제 눈가에 눈물이 맺힐 때면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4.19 혁명에 관한 것들이 나오면서 아저씨가 설명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단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찾았지. 저는 한국의 회복력에 큰 존경을 표하며 박물관을 떠났습니다. 시리아처럼 이 나라도 잿더미에서 일어섰어요. 고난을 이겨낸 단결력과 결단력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저씨는 일상적인 사회적 관행에 대해 소개해 주었어요. 한국의 집에서는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신발을 벗고 밝은 슬리퍼를 신는 것을 배웠죠. 아저씨는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께 공손하게 인사하는 법도 배웠어요. 제 음료는 먼저 따르지 않고 어르신들의 잔을 가득 채우는 등 식사 에티켓을 연습했죠. 건강과 공동 번영을 상징하는 식재료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아저씨는 추석과 설처럼 온 가족이 모여 성묘를 하고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제사에 대해 설명했어요. 아저씨는 세대마다 조상을 기억한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목에 걸고 다니는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목걸이를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폭로하라는 말씀인가요? 여기 중국 상하이의 큰 언론업체에서 한국에 관한 어떤 실상을 폭로하라고 한 외국인 저널리스트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한국에 관한 어떤 거였길래 폭로를 하라고 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아일랜드인 제이드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드라고 해요. 아일랜드 시골의 험준한 시골에서 보낸 저희 어린 시절은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2002년에 알코올 중독에 악순환에 갇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자주 술로 탕진하셨고 저희 가족에게 남은 돈은 거의 없었어요. 저희는 종종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아일랜드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아일랜드 아동의 17.6%가 빈곤 위험에 처한 반면 다른 서유럽 국가는 15.7%에 불과했어요. 비좁은 농가는 안락함이나 따뜻함을 거의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금이 부족했던 겨울철에는 깨진 창문과 문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와 얇은 담요 아래서 추위에 떨었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전등이나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등 편의시설도 매우 부족했어요. 저희는 합금으로 만들어진 욕조에서 불규칙적으로 목욕을 했고 나무를 구할 수 있을 때는 장작 난로에서 물을 데우고는 했어요. 바깥에는 에메랄드빛 언덕이 펼쳐져 있어 암울한 가정생활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농장 근처의 오래된 숲과 무성한 초원을 거닐며 위안을 얻었어요. 여름에는 꽃봉오리와 야생화의 신선한 향기를 들이마시고 토끼와 붉은 여우가 배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하지만 하루가 끝나면 항상 위스키와 절망의 냄새가 나는 음산한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제가 8살 때 여동생 메이브가 태어난 후 부모님의 술 중독은 더욱 심해졌고 저는 메이브와 동생 다이티의 사실상 보호자가 되어 부모님이 며칠 동안 술에 취해 사라지면 동생들을 먹이고 촛불을 켜고 이야기를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잠을 재웠어요. 부모님을 무척 사랑했지만 저희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원망도 커져만 갔죠. 16살 무렵 저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18살에 중학교를 졸업한 저는 작은 여행 가방에 옷가지와 일기장, 동생들의 사진 한 장을 챙겨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시야에서 사라져가는 아일랜드의 들판을 바라보며 저는 슬픔과 희망을 동시에 느끼며 울었죠.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베이징에 대한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북적이는 공항에 들어서자 귀에 익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물결에 빠져들었어요. 복잡한 문자가 그려진 중국어 표지판이 터미널에 늘어서 있었고 직원들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공항만 해도 고향의 마을 전체보다 더 커 보였어요. 공항 문을 나서자 도시의 풍경과 소리가 제 감각을 가득 채웠어요. 끝없이 늘어선 차량들이 넓은 도로를 막고 있었고 자전거와 오토바이, 보행자들이 서로 뒤엉켜 혼돈의 무질서를 이루고 있었죠. 우뚝 솟은 고층 빌딩들이 도시를 뒤덮은 자욱한 스모그 속으로 사라진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노점상들이 거친 목소리로 찐빵, 볶음면, 바비큐 꼬치 등을 광고하며 외치고 있었어요. 습한 공기 속에 섞인 냄새는 이국적이면서도 구역질이 날 정도였죠. 저는 버스를 타고 방이 보이지 않는 작은 동네 팡자 후퉁으로 향했고 몇 달간은 적은 돈으로 버틸 수 있기를 바라며 방을 빌렸습니다. 제가 살던 건물은 고급 아파트라고 소개되었지만 금이 간 콘크리트 벽과 벗겨진 페인트, 곰팡내 나는 악취가 나는 방이었죠. 8명이 비좁고 더러운 부엌과 욕실을 한 층에서 함께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딱딱한 간이 침대가 있는 작은 방은 저에게 진정한 독립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 초기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북적이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형형색색의 과일과 채소 더미, 살아있는 닭과 오리, 펄떡이는 물고기 수조에 놀랐어요. 좁은 골목길을 가득 채우는 풍경과 소리들에 감탄했죠. 집으로 돌아가면 가장 가까운 마을에는 조용하고 고풍스러운 시장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곧 동네 편의점에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계산대에서 일하는 일자리를 찾았어요. 매니저인 첸 씨는 제가 고객 응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중국어가 서투르기도 했지만 저희 신뢰성을 높이 평가했어요.
제 월급은 식비와 집세를 겨우 충당할 정도로 적었지만 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만족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성조 때문에 답답했지만 매일 연습하면서 조금씩 실력이 늘었죠. 또한 중고 노트북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아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아일랜드는 항상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중국은 제가 동경하는 활력과 추진력으로 펄떡이는 무한한 곳으로 보였죠. 몇 달 만에 저는 신문사 신입사원에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어 실력이 향상되었어요. 자격 요건은 부족했지만 열정을 강력히 어필한 저는 결국 카피 에디터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저는 분주한 뉴스룸과 탐사 저널리스트가 되겠다는 제 꿈이 울려 퍼지는 자판 두드리는 소리에 즉시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첫걸음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직업의 냉혹한 현실이 다가오자 환상은 금세 깨졌어요. 저는 치열한 저널리즘과는 거리가 먼 뜨개질 동아리나 탁구 대회와 같은 평범한 주제의 기사를 편집하는 일을 맡게 되었죠. 제가 제안한 실질적인 뉴스 기사는 편집장에게 곧바로 거절당해요. 한편 다른 지역 기자들은 파렴치한 선정주의를 실천하며 스캔들이나 비극을 헤드라인에 짜깁기에 진실을 과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곳의 저널리즘은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과 가십을 악용해 신문을 팔아먹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죠. 제 도덕심은 이런 모습에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자유로웠지만 저는 다시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졌어요. 그 후 1년 동안 저는 웨이터, 영어 과외, 심지어 자동차 박람회에서 술 취한 남성을 피하면서 제품 샘플을 나눠주는 등 아르바이트로 여러 가지 일을 전전했습니다. 때때로 아일랜드를 떠난 것이 실수였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갈망하던 자유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차이나 데일리의 해외 특파원인 리화의 어시스턴트로 취직하면서 저에게 휴식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로 리화 기자의 심부름꾼 역할이었지만 저는 실제 기자의 삶을 엿볼 수 있었어요. 리화는 저에게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중국 기사를 조사하게 했고 알려지지 않은 각도를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또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국제적인 임무를 수행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여행과 모험에 대한 저의 욕구를 자극했죠. 어느 가을 저녁, 리화는 저를 저녁 식사와 술자리에 초대했어요. 매실주를 마시며 그녀는 상부에서 아시아의 빈곤에 관한 일련의 기사를 승인했다고 말했죠. 한국에 관한 기사가 그녀에게 배정되었고 그녀는 저와 함께 한국에서 취재하며 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죠. 고작 해야 일해서 2주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윙크하며 말했어요. 제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중국의 제약에서 벗어나 진정한 현장 기자로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가 기다려온 꿈이었죠. 저는 한국의 인상적인 기술과 북쪽 이웃과의 평화 회담에 대한 뉴스 영상 외에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불분명한 장소였죠. 리화는 앞으로 몇 주 동안 한국의 노숙자 인구와 빈곤층 밀집 지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하며 저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북한에 비해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지만 그래도 아직 빈부격차가 극심해. 라고 그녀는 이야기했어요. 반짝이는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많은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리화의 말은 만연한 빈곤과 절망에 갇힌 사람들과 세련된 외관을 동시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제 예상에 힘을 실어주었어요. 저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목소리와 존엄을 주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베이징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은 3시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고난과 폐허의 장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들어섰을 때 저는 반짝이는 바닥과 첨단 편의시설, 친절한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공항은 고급 쇼핑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예상한 절망은 어디로 갔을까요? 도심으로 진입하면서 혼란은 더욱더 커졌어요. 낡은 빈민가 대신 초현대식 고층 빌딩과 명품 브랜드를 광고하는 거대한 백화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꼼꼼하게 가지치기한 나무가 늘어선 넓은 거리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빈곤이 퍼져 있는 후진국으로 묘사했던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에너지와 태도였어요. 저는 한국인들은 축 처진 어깨와 함께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을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목적의식을 갖고 걷고 있었고 종종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는 한 한국인이 제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는데 작지만 이타심과 존중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었죠. 북적이는 시장에서 한 상인은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알아채고 서툰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부드럽게 물으며 제가 고른 마들렌 쿠키의 계산을 거절했어요. 리화와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망가져 있을 거라 짐작했던 이 나라에 대한 저의 생각과 겪고 있는 현실을 조화시키느라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제가 혼란스럽다고 말하자 리화는 알았다는 듯이 웃으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좀 쉬라고 말어요.
하지만 첫날 밤 호텔 방의 어둠 속에서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불안한 마음 속에는 의문만 가득했고 수면 아래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리화와 함께 서울 외곽의 판자촌을 방문하며 취재에 착수했어요. 택시가 고층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지역을 지날 때 리화 씨는 노후화된 아파트 건물의 가장 가난한 주민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살고 있다고 설명했죠. 불황자와 거지가 가득한 더러운 거리를 예상했지만 작은 상점과 노점상이 늘어선 깨끗한 보도가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깔끔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건물로 올라가는 계단을 쓸어내리며 잠시 멈춰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목적지에 도착한 판자촌은 고철과 골판지, 플라스틱 시트지를 자갈로 이어 붙인 조잡한 구조물로 확실히 낡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극한의 빈곤과 고통은 없었어요. 저희가 인터뷰한 한 구호 요원은 이곳의 삶은 쉽지 않지만 한국인들은 놀라운 회복력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이웃들은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공유하고 있으며 노숙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좀 더 부유한 도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리화는 비싼 가격표가 붙은 명품 브랜드를 취급하는 호화로운 상점을 계속 지적했어요. 빈곤과 함께하는 이런 수준의 소비는 한국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어. 라고 그녀는 말했어요. 하지만 매장 안에서는 단순히 쇼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는 10대 청소년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덜 부유한 사람들도 경비원에게 외면당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활기찬 에너지를 즐기는데 거리낌이 없어 보였어요. 그날 저녁 북적이는 식당에서 리화와 저는 한국식 바비큐를 먹으며 소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소한 고기와 다양한 반찬이 입맛을 돋우고 저희의 영혼을 감동시켰죠. 오랜 시차 적응과 걷기로 고파진 배를 채우는 것은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쉼터를 방문해 노숙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리화는 음식을 먹는 사이사이에 전략을 세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저는 어려움을 조명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을 가난으로만 정의되는 불쌍한 희생자로 보여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단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북적이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을 따라 걸었어요. 연인들은 손을 잡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쉬고, 아이들은 물속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죠. 거리의 악사는 기타를 치고, 예술가들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생동감 넘치는 그림을 팔고 있었어요. 이곳의 따뜻함과 공동체가 제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밤새 일기를 쓰며 갈등하고 있는 제 생각을 쏟아냈어요. 제가 목격한 관대함과 존엄성, 부족해 보이지 않는 기쁨에 대해 적어내려갔죠. 이 나라에 대한 저의 선입견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더 깊은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 자신의 편견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둠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노숙인 쉼터를 방문하고 더 많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특히나 한 노인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느껴지는 친구들,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 제 삶은 힘들지만 행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정부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숙자들을 위해 푸드 스탬프와 기타 자원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활동가들은 쉼터, 의료 지원,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 안전망은 결함이 있긴 했지만 적어도 취약계층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는 사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고난의 땅이라는 저의 편견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한 겹씩 벗겨졌습니다. 종종 저희 편견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은 생각보다 작은 순간들이었어요. 약국 줄에서 기침을 하는 제 손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며 앞쪽으로 데려가 진정제를 사주던 할머니의 모습처럼 말이죠. 또는 작은 국수 가게의 주인이 메뉴판을 읽으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돋보기 안경을 몰래 건네준 조용한 관대함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리화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여성 인권 집회를 취재하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침울한 행사가 될 줄 알았던 저는 열정과 기쁨으로 들끓는 행사장에 들어섰어요. 힘있는 여성 연사들이 환호하는 군중을 향해 학대와 억압을 극복한 승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도전적인 낙관주의와 전염성 있는 희망으로 울려 퍼졌어요. 저는 군중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광장의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강인하고 씩씩하게 빛나는 이 밝은 영혼들과 자매애를 느꼈어요. 저희는 투쟁과 꿈을 공유하며 서로 다른 대륙에서 온 여성들이었죠. 그들의 회복력은 잠자고 있던 제 자신의 용기를 일깨워줬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이 만화경 같은 경험을 정리하기 위해 밤늦도록 분노에 찬 노트를 타이핑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희 가정은 산산이 부서지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새로운 모자이크로 재탄생하는 것처럼 더 풍부하고 진실한 무언가로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기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편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가난에 시달리는 고난의 땅으로 묘사된 한국의 이야기와 제가 실제로 발견한 관대함과 회복 탄력성의 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곳에 더 깊은 진실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동안 잠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리화와 저는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사진을 찍으며 정신없이 며칠을 보냈습니다. 리화의 초점은 저희에게 주어진 한국의 우울한 측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저는 진실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면서 점점 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침대에 노트를 흩어놓은 채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 문화를 어떻게 정의롭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잠 못 이루는 밤과 낮 동안의 끊임없는 움직임은 결국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수년간의 농장 노동을 통해 물려받은 지칠 줄 모르는 노동 윤리에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체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 뒤가 욱신거리는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쇠약해졌고 마음은 피로로 인해 멍해졌어요. 그래도 마감일에 맞춰 계속 글을 쓰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기사 초안 마감 전날 밤, 리화와 저는 룸서비스를 시켜서 밤늦게까지 함께 기사를 다듬으며 수정 작업을 했어요. 예상대로 리화는 가슴 아픈 이야기는 무겁게, 희망에 찬 이야기는 가볍게 풀어냈습니다. 제가 목격한 친절과 품격에 대한 저의 빈약한 추가는 이야기의 균형을 맞추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마침내 자정을 훨씬 넘겨 침대에 누웠을 때 제 머리는 두근거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열이 나고 목이 따갑고 팔다리가 쑤시는 느낌에 잠에서 깼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취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지런히 침대에서 일어나 리화가 노트북을 들고 기다리는 로비로 내려갔어요. 로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욱신거리는 눈을 뚫고 들어왔고 저는 메스꺼움을 참으며 이를 악물고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미지를 더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 마지막 수정 사항을 지적하는 리화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멀게 들렸어요. 저는 그녀의 복잡한 제안을 따라가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제이드, 내 말을 듣고 있긴 해요? 리화가 저를 꾸짖었어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머릿속에 안개를 걷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람을 쐬려고 일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모든 것이 까맣게 사라졌어요. 잠시 후 반쯤 의식을 잃은 저는 제 주변에서 소용돌이치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얼굴은 땀으로 축축했고 몸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리화가 의사로 보이는 흰 가운을 입은 남자와 다급하게 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 몸에 기대어 차가운 천으로 이마를 부드럽게 닦으며 제 바이탈을 측정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서툰 영어를 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열이 있으니 쉬면서 기력을 회복하세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안정을 취하면 곧바로 퇴원해서 어떻게든 호텔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놀랍게도 질병이나 부상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을 위한 현장 진료소가 있는 인근 여성 쉼터로 저를 이송해 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던 중 리화가 항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병원으로 옮길 수 없나요?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리화에게는 약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녀님들이 돌봐줄 겁니다. 더 빨리 낫게 될 거예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무 지쳐서 서서히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깨어났을 때 저는 허브 연고 냄새가 나는 작고 소박하게 꾸며진 방의 얇지만 아늑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화분이 햇볕을 쬐고 있는 옆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눈을 깜빡이며 여기가 어디인지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천천히 병원과 의사 그리고 저를 여기로 데려오라고 했던 의사의 고집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에 저는 몽롱하면서 깨어났습니다. 친절한 얼굴의 중년 여성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걸 마시면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가 따뜻한 약차를 제 손바닥에 대며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선미였고 쉼터의 자원봉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선미 씨와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전통 약초 요법과 미역국 그리고 부드러운 격려로 저희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열이 내리고 건강이 호전되면서 마침내 주변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이 쉼터는 가톨릭 수녀들이 질병에서 회복 중이거나 학대를 피해 도망친 여성, 노숙자 등 의지할 곳이 없는 여성들을 위한 피난처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수녀들은 작은 기숙사 방과 허름한 식당에서 매일 식사를 제공하고 입소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저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다른 소녀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던 아일랜드의 어린 시절 집 근처에 있던 수녀원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종교가 판단 없이 연민을 베푸는 선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노래와 교류를 위해 모인 주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여성들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가정폭력, 가난과 배신 등 자신들이 극복한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회복력과 희망도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쉼터는 제 집이었습니다. 자매들은 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라고 한 여성은 감사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수녀님들의 조용한 용기는 제 내면에 더 나은 날을 향한 믿음의 불꽃을 타오르게 했죠. 마지막 날 밤, 수녀님들은 제 침대 주위에 모여 찬송가를 부르며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음식값을 제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사흘 후 리화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저는 다시 여행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저를 괴롭혔던 방향과 목적의식을 찾았다는 것이었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인내했던 이 여성들이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저는 이 문화의 완전하고 복잡한 진실을 존중하는 새로운 서사를 쓰면서 그들의 힘을 빌릴 수 있었죠.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절망이 끈질긴 희망으로 극복되는 이야기. 이곳의 이야기는 여전히 제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맺은 인연을 뒤로하고 베이징으로 돌아오니 묘하게 고립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며 저를 좁혀오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활기가 무척 그리웠습니다. 신문사에서 리화와 제가 쓴 한국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어요. 어떤 이들은 리화의 글을 칭찬했고 어떤 이들은 외부인의 시각이라며 암울함을 비판했죠. 그들의 의심은 제 의심과 비슷했습니다. 쉼터 방문은 제 마음에 오래 남았고 분노뿐 아니라 저희가 함께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사회의 불평등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해결책을 전달하지 않고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냉소주의를 심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몇 주 후 편집장실로 다시 불려갔을 때 저는 질책을 받을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그는 여성 문제와 소외된 지역사회를 다루는 신문사의 사회 옹호 부서를 이끄는 새로운 연구 직책을 제안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를 선택했냐고 물었더니 그는 한국 관련 기사를 읽었다는 간단한 대답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너무 지친 편집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들을 드러내는 색다른 목소리였죠. 공감과 진실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에서 목격한 그 조용한 미덕은 이제 제 길을 안내하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저는 삶을 고양하는 저널리즘에 몰두했어요. 가난한 농민이 받아야 할 공금을 빼돌리는 부패한 정치인들을 폭로하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증폭시켰습니다. 착취에 시달리는 이주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사하여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어요. 제가 쓴 글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검열도 잦았고 접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자체가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저는 변화의 불씨를 지핀 다른 여성 작가와 활동가들 속에서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위협을 극복하고 침묵을 거부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서울에 대한 기억이 자주 떠올랐어요. 권순미 선생님과 쉼터 자매들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했죠. 그들의 연민은 사람들의 온전한 인간성, 고난 속에서도 강인함을 포착하겠다는 저의 다짐에 불을 지펴주었어요. 그 중추적인 여행으로부터 10년 후, 저는 마침내 특파원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북적이는 수도 서울을 돌아다니며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하지만 반짝이는 새 외관의 이면에는 한결같은 정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한 아트페어에서 저는 도시의 혼돈과 한적한 시골을 연상시키는 대담한 추상화에 감탄했습니다. 제가 엿보았던 창조적 정신이 번성하고 있었죠. 붐비는 광장에서 한 버스커가 계절의 변화에 대한 씁쓸한 가사가 담긴 익숙한 민요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문화를 초월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의 노래와 미소는 저를 사로잡았죠.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저는 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페인트는 더 산뜻해졌고 정원은 더 풍성해졌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를 소개했을 때 놀랍게도 몇몇 수녀님들이 남아 계셨습니다. 세월은 주름을 깊게 새겼지만 그들의 넉넉한 온기는 여전했죠. 수녀님들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삼차를 마시며 수녀님들은 오래전 제 삶에 지울 수 없는 감동을 주었던 분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권선미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돈 없는 환자들을 지칠 줄 모르고 돌봐주셔서 여전히 존경받고 계셨습니다. 권선미 선생님은 결혼을 하고 쉼터 입소자들이 일할 수 있는 약초 가게를 차렸었다고 하셨죠. 저는 그들에게 제가 떠난 후 걸어온 길, 제가 쓴 이야기, 제가 목격한 세상의 고통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절이 제 소명을 어떻게 일깨웠는지 이야기했죠. 그들은 모든 것을 바꾸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겸손한 미소를 지었어요. 다시 한국을 떠나기 전 청계천 강변의 마지막으로 앉아 낙엽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도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풍요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저희 맹점을 드러내며 저를 변화시켰어요. 아무리 혹독한 기후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 한순간의 은혜가 평생의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 오히려 평생의 힘을 얻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놀라울 정도로 보여줬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